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방위산업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네. 그들의 브리핑을 받은 것 중에 네. 하나의 무기체계는 바로 해상 무기체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네. 우리의 옹골찬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수중 무기체계, 어떤 전략 무기랄 수도 있고 네네. 대한민국에 잘하면 정말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아니, 사실 정말로 전략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미 전략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홍보를 네. 볼 때 가장 뭐 잘하고 있는 그런 군종이 바로 해군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만 그런 걸 타고 홍보를 하는지는 몰라도 재미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방사청에서 공군과 해군의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 좀 더 재밌고 알차게 브리핑을 받은 건 사실은 해군 쪽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무기 체계는 바로 장보고 3,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이제 줄여서 장쓰리 네. 그랬죠. 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뭔 소리지? 뭐 네. 프랑스에서 오셨나? 그럴 뻔했어요, 진짜. 요즘에 싹쓸이가 예, 싹쓸이 요새 유명하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KFX는 약간 조금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하지? 그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네. 질문들이 오갔으니까. 하지만 뭔가 확정된 게 없다. 네. 약간 뭐 이런 느낌. 중요한 고비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시면 약간 굉장히 열정적이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죠. 그게 결국 이제 자신감에 넘쳤다는 부분이었고 사실 장쓰리는 애당초 초도함이 벌써 나와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훨씬 저 불확실성이 적다고 봐야죠, 어떻게 네. 보면은. 뭐 계획은 그 장보고 배치 1, 배치 2 해가면서 네. 축차적으로 이제 척수를 늘리고 네. 있는데 우선 배치 1은 3척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1번함이 도산 전에 한번 그 밀떡 시간에 소개를 드렸죠. 도산 안창호 함이었고요. 2번함, 3번함은 지금 건조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1이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고 그렇죠. 배치 2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 점을 아셨는지 배치 2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주셨죠. 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 또 브리핑 받은 그대로를 또 전달해 드리는 겸 해서 이번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이야기를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배치 1을 이제 일단 시작은 초도함에 배치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배치 2도 자신 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약간 자부심을 느낀 게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은 사실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들죠, 아주 힘들죠.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호주의 콜린스급이라고 그 악명 높은 뭐 망했죠, 네, 뭐 그냥. 바다의 락커, 물 새는 잠수함 이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합작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합작보다는 그냥 스웨덴에서 설계해서 스웨덴에서 건조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건데 문제는 스웨덴도 그렇게 큰 잠수함을 건조해본 경험이 없고 없었고 문제는 호주는 조선 산업 자체의 기술적 레벨 자체가 높지 않은데 그걸 무리해서 하니까 무리해서 더블로 하니까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냥 그때 안 좋은 쪽으로. 호주는 되게 의외다. 사면이 바다인데 조선은 근데 또 그게 나라가 작으니까요. 그 뭐라고 인구가 하지? 정확하게 배를 영토가 만드는 아니라. 거랑 군함을 만드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호주 국방장관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조선소에서는 카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 그런 얘기했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이제 관둬야 됐던 상황이 있었죠. 네. 김 PD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호주는 육해공의 어느 플랫폼이든지 제대로 자국에서 개발해서 만드는 플랫폼은 하나도 없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그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주로 미국의 무기 체계로 그렇죠. 뭐 항공 무기 체계는 거의 도배를 하고 있고요. 해상 무기 체계들은 말씀하셨던 잠수함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3,000톤급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뢰 발사구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일종의 탄도탄을 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디젤 잠수함으로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은 최소한. 무엇이냐면 탄도미사일에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최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길이랄지 특히 길이가 폭이랄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걸 탑재하려면 설계상
3,000톤급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 거거든요. 도산 안창호급과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 탄도미사일은 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직 발사관이 몇 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순항 미사일조차도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려면은 3,000톤급보다 적은 걸로 힘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배치 2 이야기긴 하나 좀 더 나아간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천명했듯이 네. 현무 4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짐작컨대 이 부분은 결국은 전략 무기급으로 가려면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장3의 수직 발사관에 현무 4의 해상 발사형 버전을 싣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들은 전부 갖고 있어요. 수중 발사를 할 수 있는. 사실 북한이 SLBM을 우리보다 앞서서 만들었으니까 북한이 더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냐라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없는 기술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발사체가 완성된 것뿐이지 전반적인 제반 기술의 수준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기술의 핵심은 공해상에서 굉장히 큰 파도가 있을 때도 발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살이 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죠. 이런 네. 험악할 그런 시점에서도 수중 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기술입니다. 북한은 그 기술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잔잔한 네. 심포 앞바다에서 네. 한번 쏴보았죠. 근데 아. 그런 것 정도는 우리는 당연히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공해상에서 네. 발사가 될 수 있는 진짜 그 기술을 잠수해서 네. 네. 보유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거기서는 말을 좀 아끼겠고요. 예. 일단 배치 2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냐면 저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리고 어려운데 기술을 시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아 그렇죠. 프로펠러. 네. 음. 우리 스스로 프로펠러를 개발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거 보통 일 아니죠.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게 잠수하면 얘기가 다른 게 소음과 물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추진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 80년대 구소련이 그거를 어떻게든 독자적으로 개량을 해보려고 하다 안 돼서 일본에서 CNC 머신을 밀수입을 했어요. 일수입.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독자적으로 형상을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바다의 쓰레기통이라고 했던 소련 잠수함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놀라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그러니까 일본은 좀 표리부동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북한 얘기하지만 사실 적성국에 장비 팔아넘긴 원조는 일본이에요, 일본. 그렇죠. 네, 아니- 그것도 북한이랑 상대도 안 되는 소련한테. 지금도 북한의 함정에 달린 레이더들이 뭐 열이면 9은 다 일제 후라노인데 그렇죠. 그거 뭐 참 자기네들은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렇게 지금 잠수함을 설계 건조를 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도 프로펠러를 개발하는 국가는 손에 꼽아요. 그쵸. 손에 꼽죠 어, 진짜. 지금 3손가락, 4손가락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예, 예. 정말 힘든 기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걸 그 개발 성공을 했다는 거를 브리핑 받고 나서는 그 대단하다. 이것이 뭐에 굉장히 중요하냐면 디젤 잠수함에서 생명은 정숙성이죠. 소음, 네. 정숙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펠러 개발 분야인데 이 부분을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그 전에 뭐 음향 흡수 타일 같은 것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획기적이지만 이거 역시 획기적이에요. 획기적입니다. 네.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KF-X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는 시험 전야의 약간 그런 폭풍 전야의 분위기였다면 장3는 약간은 이제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이제 뭐 크게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만 잘 봤어, 잘 치렀고 뭐 큰 문제 없었어라는 식의 분위기였었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수능 보고 면접 네, 대비하는 그렇죠.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K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춰야 될 공군력에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 무기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얘기했던 대로 현무라든지 탄도 미사일이 장착이 된다면 다른 유튜버에서 뭐 북한이 떨고 있고 뭐 김정은이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거는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돼요. 네. 이게 예. 장3가 해외 어떤 잠수함이랑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호주의 그 콜린스급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킬로급이 배수량은 비슷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그 둘 빼면은 사실상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소류급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의 결국 제 개인 사견으로는 일본의 소류급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라이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쓰리 자체가 소류급을 강하게 의식해서 그러니까 소류급을 베꼈다고 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류급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장3의 브리핑에서의 이슈는 바로 리튬 이온 전지 그쵸. 리튬 이온, 플러스 그러니까 추진체거든요. 그렇죠. 그 추진체가 성공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함대를 추적하고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중에서의 헌터킬러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예.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나 없을 마찬가지예요. 수도 있어요. 이 리튬 전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물에 들어가면 쉽게 리튬 변지는 기술이 없으면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넘버 1, 2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과 라이벌이라는 거고 음. 그래서 장쓰리의 미래가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KFX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저는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KFX는 자주국방의 초석이 될 수 있고 이 장쓰리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 무기가 될 아니, 수가 있다. 특히 저는 이 잠수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엄청 게 중요하죠. 쉽게 해서 수상함대는 적이 나보다 숫자와 질이 많다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설령 질적으로는 배 하나의 질적은 비슷하다 쳐도 숫자가 많은 쪽한테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은 우리가 숫자가 좀 열세래도 적들이 그들의 수적 우세를 가지고 압도하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수함을 보면은 늘 자객 같아요. 아, 그죠. 딱 맞아요. 자객이에요. 은밀한 도살자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고의 스텔스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잠수함이야말로. 아니 사실 오늘도 오면서 유보트에 대해서 영화를 좀 보고 왔는데 하하.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 한 대가 거의 일당 100. 그러니까 엄청나죠. 들키지만 않으면 거의 그냥 무제한으로 쓸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네. 2차 대전 때 그렇게 제약이 많던 잠수함조차 처칠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라고 할 정도로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대 잠수함은 정말 제대로만 운용하면은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게 그럼 프로펠러 기술로서 만약 그렇게 따지면 스텔스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아니 있나요? 애당초 잠수함 자체가 스텔스고 그 프로펠러를 개량한다는 그 스텔스성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창과 방패 싸움인 거죠. 근데 그 창을 발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삼축, 동축 마운트를 갖다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발견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대잠 초계기들이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현존하는 대잠 초계 중에 최강이 그 포세이돈이잖아요. P8A 네. 좀 P8A. 이상하네요. P8A. 예, 포세이돈의 그 레이더, 그 대수상 레이더와 해상 레이더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것들조차도 뭐 수심 350 이하로 내려가는 디젤 잠수함, 그것도 소음이 극도로 안정화되어 있는 디젤 잠수함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은 최대한 잠수할 수 있는 그 미터는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최대 자망 심도라고 그러는데 네. 그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하고 일반 디젤 잠수함하고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의 어떤 그 추진체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철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망 심도가 있죠. 자망 심도는 최대 자망 심도는 어느 나라건 비밀이죠. 극비입니다. 그 절대 얘기 안 하죠. 예, 다만 하이급, 그러니까 이제 티어 1급의 최대 자망 심도가 800m를 상회하고 있어요. 거의 포세이돈도 완전히 못 못 잡네요. 하죠. 힘들어요. 예. 예. 포세이돈이 저도, 잡는 거는 이제 거의 그 100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뭘 발사한다던가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할 때 잡는 거죠. 그럼 잠수함은 결국 잠수함이 잡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소나로 그냥.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추진 잠수함들도 특히 이제 SSBN들을 잡을 때 그런 방법을 했죠. 그 헌터킬러 작전들을 한 거죠.
그래서 SSN들이 굉장히 정숙성이 있고 그렇죠. 뭐 빠르고 그런 그 LA급이랄지 지금 버지니아급으로 이제 발전돼 있는 그런 거죠. 장면이 안 그래도 강철비에 좀 나오고. 강철비. 저도 요 제일 흥미가 깊었 가서 딱 흥미가 많아서 물어봤던 게 그 리튬 이온 전지. 네. 이게 성공만 하면 하나 디펜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류급의 세계 두 번째거든요. 네. 근데 역시 삼성 쪽에서 테스트를 맡고 있는데 폭발 문제를 가장 걱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쉽게 해서 지금은 디젤 엔진으로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납축전지에 충전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는 오래 잠수할 수 없으니까 그 연료전지라는 어떤 2차 추진체를 이용해가지고 나름 또 그걸로 하이브리드. 전기를 또 발생시키는데 네. 리튬이온 전지는 납축전지 대비 같은 부피로 2배의 전기를 축적을 해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작전 시간이 2배 는다는 거네요. 같은 부피를 하면 2배 이상 늘어나고 아니면은 그걸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다른 걸 더 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뢰라든지 다른 장비를 그러니까 어느 더 실을 쪽이 수 있죠. 됐든 간에 네.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소류급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전지로 바꾸는 배부터는 아예 그 수중 추진 그러니까 무산소 추진체계라고 했던 스털링 기관을 빼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게 네. 있느니 차라리 그만큼 리튬이온 전지를 채우는 게 더 오래 간다라고 해서요. 더 빠르고. 이게 안정성과 그다음에 해수 같은 충격에 약하고 해수가 다 그냥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기술의 정수이자 핵심이죠. 그렇죠. 수백 미터 자망하고 상태에서 리튬이온 전지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큰 일이 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크게 냉각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유럽 방식은 좀 위험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의 방식을 또 하나의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고요. 제 느낌으로는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네. 네, 뭐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주진 않았었고 네. 설사 우리가 그걸 들었다고 해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는 그냥 뉘앙스상 그냥 역시 문제. 왜냐하면 사실 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겠죠. 네. 뉘앙스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건 확실해요. 예. 역시 해군이 홍보는 잘하는구나. 이게 지상 테스트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국방 전력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인 거고요. 참고로 그 장3에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이제 궁극의 목적인데 그렇다면은 6발 탑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그 최적과 동일한 그 크기의 북한의 소위 심포급이라고 알려진 디젤 잠수함은 3발이 최대거든요. 네. 세 발 못 실을 수도 있어요. 못 사실. 실을 수 있어요. 근데 3발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그렇죠. 건.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수직 발사관의 그 기술 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은 최적을 갖고 있는데 6발과 3발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 게 장3 배치3가 핵잠수함이다. 아. 이 말이 굉장히 돌고 있는데 아직 그건 아무도 그거는 모릅니다. 이미 아닙니다. 배 자체 설계가 끝났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핵추진 기관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면은 다음 차세대 잠수함이 될 거지 배치3가 그렇죠. 뭐 그렇게 예. 된다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핵 뭐 이러니까 뭐 그런데 그거는 정말 반대인 게 사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동해의 해역에서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 전지를 이용한 아까와 같은 그렇죠. 설명을 이용한 장3만 개발이 완료된다면 상당한 전력이거든요. 리튬이온 전지의 능력만 제대로 활용해도 엄청나게 멀리까지 갑니다. 이 얘기는 일본의 소류급을 그대로 그 헌터킬러 작전으로 해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태평양 마리아나 그 해구에서. 한가운데에서 네. 작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은 또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건조만 장땡이 아니고 운용도 장땡이 아니에요. 퇴역한 다음에 어떡할 거냐. 처리가 또 문제죠. 영국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엄청 썩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더 여건이 안 좋아요 지금. 핵발전소가 물속을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새로운 추진체는 수중에서 20노트 이상을 발휘하기 때문에 헌터킬러는 전혀 문제가 괜히 일본이 없습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리튬이온 실용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90년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독일에서 들어온 2099 잠수함이 시작인데 불과 30년
독자적인 잠수함과 전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이제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이제 잠수함을 팔 수 있게 심지어 되잖아요. 그 네. 독일과 경쟁을 했는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도에서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고 인도 사업도 좀 뭐 기대해 봐야 되는. 그렇죠. 확실히 차라리 외국에서도 놀라고 프랑스 있어요. 말고 우리나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렇죠. 네. 자, 뭐 그거는 호주의 얘기고요. 그렇죠. 방위산업체에서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아, 그렇죠. 엄청 고생들 하시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린다. 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그분들 좀 마지막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복리후생 좀 크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 전인범 장군께서 또 얘기하신 그 요지가 국방 정론이잖아요. 그 부분 ADD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박수 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상 그 두 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KF-X하고 장보고 3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거기에 나왔던 모든 홍보 내용을 다 담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논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말하면 안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뤄야 되는 댓글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